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주입니다. 병법서 제67부 조원과 영규 금산에서 쓰러지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겁니다. 1592년 8월 1일 비록 조선의 조정이 독자적으로 실행한 제2차 평양성 공약에는 실패를 했지만 남도에는 조원과 영규, 이옥이 청주성을 탈환하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청주성을 수복한 조원은 곧바로 북상해서 근황을 하려고 했지만 문제가 생겼죠. 방어서 이옥이 적에게 다시 피탈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청주에서 노획한 군량을 모두 소각해버린 것이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 좀 이제 음모론적인 시각이 뭐냐면은 방어서 이옥과 충청도 관찰사 윤성각이 조원을 경계하고 꺼리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이제 이런 짓을 저질렀다 라는 견해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말로 군량 관리가 만만치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걸 옮길 시간도 부족했고 또 청주성을 끝까지 지킬 수 있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략적인 판단으로 그랬던 것이다 라고 또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거는 하여튼 어느 쪽이 맞는지는 각자 판단을 해주시고요. 자, 아무튼 이 때문에 조원의 의병부대는 군량 부족으로 사기가 저하되어 이탈자가 발생하게 되고 결국 그 규모가 700여 명 수준으로 축소되고 맙니다. 8월 16일 조원과 영규는 유성에 직결하여 다음번 작전을 논의하게 됩니다. 당시 조원은 근황이 중요하긴 하지만 일단은 호남의 정세가 급박하니까 먼저 호남을 구원한 후에 근황을 하자라고 이렇게 제의를 했다는 거죠. 때마침 조원과 영규가 청주성을 탈환한 상태이기 때문에 옥천을 거쳐 일본의 호남 공략군의 근거지인 금산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영규는 조원의 제안을 동의를 하면서도 이미 규모가 많이 축소된 조원의 의병과 자신의 승격만으로는 역부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비록 이치 전투에서 패퇴하긴 했어도 금산의 일본군은 고경명의 대부대를 격파할 정도로 굉장히 건재했다는 거죠. 이후에도 고바야카 부대는 남평 현감 한순의 부대를 격파하면서 위세를 떨쳤고, 이 때문에 호남의 조선군은 요충지를 방어하는 데만 치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호남의 조선군이 뭉치 이치 전투 이후에 공세로 돌아서지 못하고 계속 이제 방어에만 이렇게 치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그만큼 고바야카 부대가 만만치 않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영규는 그러한 대군이 있는 금산을,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영규의 승병이 아직 1000명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쳤을 경우 지금 조원의 의병은 700명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고 둘이 합쳐봤자 2000명도 안 되는데 그 2000명도 안 되는 병력으로 금산에 있는 일본군 본진을 공격하는 건 무리라고 판단을 했겠죠. 따라서 영규는 이번 작전에 당연히 관군과 합동작전을 구사해야 된다고 건의를 하게 돼요. 여기 이제 합리적일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누차 강조드리지만 의병만 단독으로 가지고서 엄청난 작전을 수행하기가 좀 많이 힘들어요. 대부분의 의병장들이 관으로부터 이제 어느 정도 지원을 받아서 이제 한다든지, 아니면 관군과 연합작전을 실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실상 관군화된 부대를 거느리고 다닌다든지, 그런 형태였다는 거죠. 자, 그나마 이제 다행이었던 것은 조원과 알력이 있던 충청도 관찰사 윤선각이 백의종군에 처해지게 돼요. 그러면서 조원에게 협조적이었던 공주 목사 허욱이 신임 관찰사로 승진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규를 보낸 사람이 허욱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호남 지역 역시 전라도 관찰사 이광이 백의종군에 처해지고, 이번에 공을 세운 권율이 드디어 신임 전라 관찰사로 임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용인패전에 책임을 지고서 3도 관찰사 중에서 전라관찰사 이광, 충청관찰사 윤성각이 백의종군에 처해지게 되는데, 김수는 하여튼 끝까지 살아남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조선 조정도 김수는 좀 어느 정도 인정을 했던 모양이에요. 얘가 좀 이제 실수는 많이 저질렀어도 그래도 좀 최선을 다해서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좀 인정을 해줬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좀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백의종군이 무슨 이제 스탈린이 자기 아들한테 그랬던 것처럼 이등병으로 강등시켜가지고 밑바닥에서 그냥 박박 불러라, 그런 게 아니고, 백의종군이라는 것은 일종의 이제 현재 직책에서 내려와가지고 자문 역할을 하는 그런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험악한 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교체된 신임 관찰사들, 허욱과 권율은 모두 조원에게 협조적인 사람들이었고, 나름 또 이제 대화가 통하는 그런 인물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상의 내용을 지도를 통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탈환했던 청주성을 현재 누가 지키고 있냐? 그거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아마 이제 충청 관찰사인 허욱이 나중에 좀 이제 안정이 되고 정리가 되면은 청주 쪽으로 이주를 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공주에 이옥과 허욱이 같이 있는 형국이고요. 그 다음에 유성에 조원과 영규가 머물러 있으면서 옥천을 넘어서 금산 방면으로의 진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쪽에 전라도 쪽으로 넘어가면은 전주에는 이제 신임 전라도 관찰사인 권율이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변흥정이라는 장군이 금산으로의 진출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리고 무주에는 웅치전투 패전 이후에 안국후지 부대가 주둔을 하고 있고, 거창 방면에는 김면이 주둔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 지뢰 방면으로 넘어오는 안국후지 부대의 소부대들을 격파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형국이 이제 지도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은 일본군이 조선군 한복판에 이렇게 둘러싸이는 형태잖아요. 이게 일본군이 점과 선의 형태로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요렇게 나름 좀 포위되는 그런 형국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영규의 제안을 들은 조원, 즉시 허욱과 권율에게 금산 공략에 대한 합동작전을 제의하게 됩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두 관찰사는 조원의 제의에 난색을 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두 사람이 교체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거든요. 8월 초에 교체됐어요. 근데 지금 현재 8월 중순이잖아요, 그죠? 자기들이 이제 신임 관찰사로 올라온 지 보름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이제 조원이 이런 대규모 공세작전을 제안을 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이제 난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허욱의 경우 아직 도내에 남아있는 일본군 소탕이 급선무라고 판단을 했으며, 지금 현재 충청 좌도가 회복이 된 거지, 아직 우도 지역에서는 일본군이 설치고 다니고 있거든요. 권율의 경우 방어선 재정비가 한창인 터기 때문에 공세작전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판단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이에 권율은 조원에게 금산 공격을 연기하자는 답서를 보내게 돼요. 허욱과 권율의 미온적인 대답을 확인한 조원, 역시 또 본래 성격이 나오는데, 조원은 본래 성격대로 굉장히 격분을 하게 된다는 거죠. 조원은 한시라도 바삐 근황을 해야 하는 것이 신하의 책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지체 없이 금산 공략을 해야 한다고 강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권율이 끝내 작전 기일을 연기하려 하자 조원은 권율의 답서가 채 도착하기도 전에 성미 급하게 금산으로의 진격을 강행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상의 내용을 사료를 통해서 정리를 해보면 이래요. 조원은 이미 근황하는 행군도 정지하고 본도 주장에게 오도되어 외로운 군사를 이끌고 홀로 진군하여 곧장 금산의 적을 공격하려 하였다라고 돼 있죠. 조원이 이제 근황을 중지했던 이유는 앞서 설명했다시피 식량도 부족하고 병력도 많이 와해됐고 무엇보다도 이제 호남의 상황이 좀 더 급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라고 했죠. 그리고 또 이제 충청 관찰사 윤성각이 실각되고 허욱으로 바뀌어서 사정이 좀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방어사 이옥의 경우에는 조원에 대해서 좀 이제 헐쩍지근한 입장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조원이 다소 좀 무리하게 금산을 공략하려고 했는데, 이에 전라 감사 권율과 충청 감사 허욱이 모두 만류하면서 동시에 군사를 크게 일으킬 것을 청하고 기일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또 기일이 연기되자 조원은 그들이 머뭇거리는 것을 분하게 여긴 나머지 700여 명만 이끌고 제를 넘으려 하였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권율과 허욱은 하지 말자는 건 아니고, 지금 아직 여건이 안 돼 있으니까, 시기상조니까 조금 더 이제 정비를 한 다음에 충분히 이제 준비를 하고 나서 날짜를 다시 잡아서 하자라고 이제 했던 건데, 조원이 이제 이거를 용납을 안 했던 거예요. 다음 사료 내용 보면요. 영규가 간곡한 말로 만류하자 반드시 관군이 뒤에서 지원을 해줘야만 들어갈 수 있다 하였으나, 조원은 울면서 말하기를 군부가 어디에 계신가, 군주가 치욕을 당하면 신하는 목숨을 버려야 하니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 성패와 이해관계를 어떻게 돌볼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하죠. 하고 북을 치며 행군하였다. 영규도 조공을 혼자 죽게 할 수는 없다 하고, 이에 거느린 승려 수백 명과 진을 합하여
함께 떠나면서 문첩을 계속 보내 관군이 이어 진군하도록 재촉하였다라고 돼 있죠. 자, 뭐 이상의 내용을 통해 가지고 봤을 때 조원이 이제 굉장히 무모하게 계속 밀고 내려가려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게 되는데, 왜 조원이 이렇게 행동을 했느냐. 그 다음에 또 이제 영규는 결국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동의를 한 거잖아요. 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어요. 당시 금산의 일본군은 이미 2치 전투와 1차 금산 전투로 인해서 전투 피로도가 상당히 누적된 상태예요. 또 권율이 2치를 잘 막고 있었고, 여기에 조원과 영규가 옥천호를 진출하여 후방을 압박한다면은 금산의 일본군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게다가 옥천은 과거에 백제의 성왕이 전사했던 저 유명한 관산성이 위치한 요충지 중에 요충지였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관산성이 바로 여기 있거든요. 그런데 조원은 그 유리한 요충지를 포기하고 소수의 병력을 이끌고 적의 본진을 공략한다는 다소 위험천만한 작전을 강행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사실 왜 조원이 이렇게 무모한 선택을 하게 되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뚜렷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료는 없죠. 사실 이거는 뭐 본인밖에 모르는 얘기긴 한데, 다만 이제 우리가 이유는 추정해 볼 수 있어요. 그 이유 중 이제 한 가지가 뭐냐면은, 한 달 전 조원은 고경명으로부터 함께 금산을 공략하기로 제안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 예전에도 한번 제가 언뜻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나 병력 모집이 늦었던 조원은 결국 고경명과의 합동작전 시기를 놓치게 되었고, 끝내 고경명이 전사하자 이에 대해 굉장히 커다란 죄책감을 느끼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고경명을 사지에 버려두었다는 죄책감이 조원을 끊임없이 괴롭혔고, 이것이 조원을 성급하게 만든 것이 아니냐, 이것이 하나의 원인이 아니었겠냐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원의 성격을 보면 좀 충분히 그럴 법도 해요. 또 조원은 강력한 행동주의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말한 대로 정말 이런 거일 수도 있어요. 서둘러 금산의 적을 격파하고 호남을 구원한 후 한치라도 바삐 근황을 가고 싶어 했던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아무튼 조원의 금산 공략 강행은 너무도 무모했기 때문에 처음엔 영규도 반대를 합니다. 그러나 조원은 만약 영규가 가지 않으면 혼자라도 가겠다고 고집을 피웠고, 결국 영규도 이에 동의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영규는 왜 조원과 같이 여기에 동의를 해서 따라가게 되었냐 했을 때, 이것도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 아마도 이제 승유 억불의 나라에서 지역의 명사인 조원의 거집을 일개 승리했던 영규가 꺾기는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죠. 만약에 영규는 안 가고 조원 혼자 갔다. 근데 이거 아무리 봐도 전멸당하는 각이거든요, 가면은. 그럼 가가지고 조원이 금산에서 전멸을 당해버리면은 분명히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조원이 왜 금산에서 저렇게 전멸당했냐. 그거는 영규가 함께 가지 않고 따로 갔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조원의 패전은 누구 잘못이다? 영규 잘못이다 하고서 영규가 피박에, 광박에, 독박에 다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제 영규가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죠. 어차피 이거 조원 고집을 못 꺾을 것 같고 조원이 굳이 이렇게 가겠다면은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차라리 그냥 나도 같이 가서 죽자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만약에 여기서 자기는 안 가고 조원만 가가지고 죽게 되면은 결국에는 자기 혼자 모든 덤탱이를 다스릴 확률이 높아지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불교계가 이렇게 국난을 대비해서 조선 왕조를 위해서 일어선 의미가 좀 퇴색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영규가 조금 더 거시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불교계의 미래를 위해서 그냥 이 한 몸 희생하자 라는 차원으로 갔을 수도 있겠죠. 그게 아니라면은 영규가 정말로 조원의 인품에 좀 반해가지고 이 사람하고는 내가 함께 죽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하에 의리로 갔을 수도 있어요. 하여튼 뭐 이것도 영규 본인만 이제 알 수 있는 이야기겠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8월 18일 마침내 조원과 영규의 의승연합부대는 금산으로 진군을 하게 되고, 당시 조원의 의병부대는 불과 700명 수준이었고 영규의 승병은 대략 한 1000명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아무리 의병이 이게 보수 안 받고 일하는, 국가를 위해서 들고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근데 밥은 먹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밥도 안 나오는데 여기서 붙어있는 사람이 많진 않겠죠. 배고프니까. 당장 지금 숙식 해결이 안 되는데 이렇게 되면 군대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아있던 700명은 진짜 조원하고 생사고락을 함께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고, 이건 진짜 결사대예요. 그리고 승병의 경우에는 원체 조직생활, 단체생활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규모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됐던 걸로 추정이 돼요. 근데 어쨌든 둘이 합쳐봤자 2,000명이 채 안 되는 수준이라는 거죠. 그에 비해 이제 고바야카가 지휘하는 금산의 일본군은 정확한 규모를 알 수는 없지만 못해도 수천 명에서 많게는 10,000명 정도 규모로 추정이 됩니다. 고바야카는 정찰병으로부터 금산으로 진군해오는 조선군의 규모가 작다는 것을 듣고서 출성하여 조선군을 요격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역시 일본군은 정말 프로인데 고바야카 부대는 은밀하게 성을 빠져나와가지고 조원과 영규 부대의 배후를 차단해서 포위망을 형성을 해요. 그리고 자기들이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게 아니라 계속 치고 빠지는 전술로 조선군의 전력을 고갈시켜 나갔다는 거죠. 자, 적진 한복판에서 포위된 조원과 영규의 부대는 이날 하루 종일 처절한 백병전 끝에 모두 전사하고 맙니다. 더욱 애석한 것은 해남 현령 변흥정이 아까 전에 제가 잠깐 언급드렸던 분이죠. 구원을 하러 왔는데 이미 조원과 영규의 부대가 전몰된 상태였고 결국 변흥정의 부대 역시 각계격파돼서 변흥정은 전사하고 말았다는 거죠. 이상의 내용을 사료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조원의 군사가 곧장 금산성 밖 심리되는 곳에 이르러 결진하고 관군을 기다리었는데 적이 후속 부대가 없다는 것을 알고는 군사를 전복시켜 후면을 끊은 뒤 군사를 총동원 하여 나와 싸웠다. 조원이 영을 내리기를 오늘은 한 번 죽음이 있을 뿐이니 하나의 의자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라 하니 군사들이 모두 응낙하였다. 여기는 700명은 쫄쫄 굶더라도 끝까지 조원과 생사를 함께 하겠다는 결사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원하고 마지막 순간을 정말 함께 하려고 했던 거죠. 한참 동안 힘을 다해 싸웠는데 적이 3번 진격했다, 3번 패하였다라고 돼 있죠. 근데 여기서 3번은 제가 전 시간에도 설명드렸지만 이게 거듭 자주라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진짜 3번일 수도 있지만. 자, 그러면 이제 몇 차례 이제 교전이 벌어지면서 밀고 당기는 싸움이 벌어졌다는 건데 사실은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하 내용 보면은 그러나 조원의 군사는 이미 화살이 다 떨어진 상태였다. 자, 이 대목을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고바야카 부대가 정말 노련한 게 자기들이 유리한 상황이고 조선군을 포위해서 조선군을 도가내던 뒤로 몰아넣었다고 해가지고 그냥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게 아니라 치고 빠지는 전술로, 그러니까 앞서 나왔던 구절이었던 뭐 3번 진격했다 3번 패배했다는 게 진짜 패배했다는 게 아니라 치고 빠지는 전술로 조선군의 전력을 고갈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군의 장기인 궁시 공격을 계속 유도를 해가지고 화살을 앵꼬를 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조선군의 전력을 고갈시킨 다음에 마지막에 총력을 기울여가지고 압도적인 전력으로 한꺼번에 밀어붙일 작정이었다는 거죠. 자, 상황이 이제 이렇게 안 좋게 되자 조원은 장막 가운데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는데 좌우에서 빠져나가기를 청하자 조원이 말하기를 대장부가 죽으면 그만이지 구차스럽게 살 수는 없다 하고, 물론 이미 포위된 상태에서 빠져나가기는 쉽진 않겠죠. 근데 아마 목숨 걸고 하면은 어떻게 해서 조원은 빠져나갔을 수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조원이 그거를 거부합니다. 하여튼 이분은 희종일관, 성격이 일관되게 나오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북을 올리며 더욱 급하게 전투를 독려하였다라고 돼 있죠. 군사들은 맨주먹으로 육박전을 벌였는데 한 사람도 자리를 떠나는 자가 없이 모두 조원과 함께 전사하였으며 영규도 전사하였다. 적의 무리는 죽은 자가 더 많아 시체를 운반하여 성으로 들어가면서 우는 소리가 연이어졌다라고 돼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제2차 금산전투는 조선군의 참패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근데 사실 군사작전상으로 봤을 때 조원의 금산성 공략은 정말 무모함의 극치였어요. 전투 결과 또한 사료에서는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적군도 전사자가 많아가지고 시체를 운반하는 동안 뭐 통곡 소리가 연이어졌다라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구절에 대해서 좀 이제 회의적인 입장이에요. 왜냐면 이게 전황상 봤을 때 병력의 숫자 차이도 너무 압도적이었고 포위당해가지고 섬멸당한 전형적인 사례거든요. 그 천하무적 로마군도 칸나의 포위전 때 정말 속수무책으로 당했고 압도적인 스코어로 졌어요. 여기서 뭐 조원도 별 차이 있겠어요, 그게? 그래서 제가 볼 땐 거의 일방적인 전투 결과가 나왔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놓고 봤을 때 고경명의 1차 금산 공략전은 그래도 이치의 방어전을 돕는다는 효과라도 있었지만 조원의 2차 금산 공략전은 정말 이렇다 할 전략적 성과를 얻지 못한 채 오히려 충청도 방어선의 역량만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원의 제2차 금사 공략전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했을 때, 군사 전략적인 측면만 놓고 봤을 때는 이거는 정말 비판할 거리가 많은 부분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원의 2차 금상 공략전이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었냐라고 하면은 또 그렇지는 않았다는 거죠. 비록 조원의 결정이 합리적이진 못했어요. 이거는 분명히 비판거리가 맞아요. 하지만 과감하게 금산을 공략함으로써 일본군에게 심리적인 충격을 안겨다 주었다는 점은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는 거죠. 일본군은 이치 공략에 실패한 데 이어서 비록 승리해서도 두 차례나 본진인 금산을 공격을 받자 심리적으로 위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군도 그 생각을 하겠죠. 우리가 공격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조선군이 계속 본진을 공격해 올 수도 있다. 아까 전에 지도에서 봤다시피 사실상 적신 한복판에 둘러싸여 있는 형국인데 이런 식으로 계속 공격을 받으면은 나중에 우리도 전력이 고갈되지 않겠냐. 그런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사실 일본군은 먼 거리를 이동해온 원정군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원정군들이 그랬다시피 전쟁이 길어지면은 피로감을 호소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식량이나 각종 물자가 부족해지게 되고 뭐 풍토병도 돌고 전염병도 걸리고 전투 의지도 조금씩 저하되고 언제 집에 갈 수 있냐 그 생각하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만약 적들이 정말 끈질기게 공세를 퍼붓는다면은 심리적으로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2차 세계대전 당시 스탈린그라드 전투가 그랬잖아요. 그죠? 소련군이 계속 박살나면서 우라돌격 감행해가지고 독일군을 심리적으로 위축을 시켜가지고 나중에 결국 포위 선멸해서 승리했던 게 스탈린그라드 전투지 않습니까? 따라서 고바야카는 이치에서의 패전과 두 차례의 금산 전투를 겪으면서 이 이상 피해를 보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당시 일본은 다이묘들이 이제 주도하는 봉건체제였어요. 이런 봉건제 군대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는데 그 단점 중 하나가 뭐냐면은 전투에서 패배한다는 게 국가의 군대를 까먹은 게 아니라 자신의 군대를 까먹은 거예요. 즉 내 영지민들이 죽는 거고 내 힘이 줄어든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여기 원정 나와서 너무 큰 손해를 봤다가는 나중에 본국에 돌아갔을 때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바야카가 이 두 차례의 금산 전투로 인해서 결국 이제 뭐라고 판단을 하냐. 더 이상의 호남의 진출은 무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금산에서 본진을 철수시키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9월 16일 무렵 고바야카 부대는 호남에서 철군하여 한양으로 북상을 했으니 이 또한 두 차례에 걸친 금산 전투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후 고바야카 부대는 호남 진출을 포기한 채 개성에 배치되어 북방 방어에 치중을 하게 됩니다. 자, 이상의 내용을 사료를 통해서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산에 주둔했던 적이 밤에 도망하였다. 적이 비록 조헌 등의 군사를 패배시키기는 하였지만 죽거나 다친 군사가 매우 많았고 관군이 잇따라 이르러 피폐한 때를 이용하여 공격할까 의심하고서 무주와 옥천에 주둔했던 군사들을 거두어 군영을 태워버리고 밤에 도망하였다. 이리하여 호남이 다시 완전하게 되었는데 사람들은 조원의 공이 장수양에 비교될 만하다고 하였다라고 그렇게 평가가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일본군 입장에서도 우려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조선군이 금산에 있는 본진을 향해서 파상 공세를 퍼붓게 된다면은 나중에 자기들도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즉 전력 손실이 너무 심해진다는 거예요. 호남 진출도 상당히 여의치 않은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군이 결국 이제 어떤 판단을 하냐면은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가 너무 크게 손해를 보게 되니까 차라리 호남을 포기하고서 한성에 있는 본군하고 힘을 합치자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조선왕조실록에서도 뭐라고 평가를 하고 있냐면은 참패를 하긴 했지만 조원의 희생이 호남을 보존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기여도가 있었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어서 이제 사료의 내용을 또 보면요. 여기 또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이튿날 동생 조범이 몰래 전쟁터에 들어가서 시체를 거두었는데 조원은 깃발 아래에 전사였고 장졸들이 모두 곁에서 빙둘러 전사에 있었다. 그러니까 그 700명은 정말 조원하고 생사를 함께하기로 한 결사되었다는 거죠.
4일 만에 비나였는데 낯빛이 살아있을 적과 같았으며 눈을 부릅뜨고 수염이 움직여 사람들은 그가 죽은 지 오래되었음을 깨닫지 못하였다. 적이 퇴각한 뒤에 문생들이 가서 700명의 시체를 거두어 무덤 하나를 만들고 700의사총이라고 표시하였다. 여기서 그 유명한 700의총 이야기가 나오는데 약간 좀 껄쩍지근해요, 얘기가. 이야기의 순서를 놓고 보면은 조원의 동생 조범이 몰래 이제 전쟁터에 가서 아직 일본군이 금산에 있는 상태죠. 가가지고 자기 형만 이제 시신을 급한 대로 수습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조원의 시신만 수습을 해왔고 나중에 이제 일본군이 철수하고 난 다음에 그 문생들이 가가지고 조원 휘하에 있던 의병 700명의 시신을 수습을 해가지고 700의총을 만들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의문이 드는 게 있죠. 아니 그럼 영규의 승병은 영규의 승병은 어떻게 된 거죠?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경우의 수는 이렇게 갈라지는데, 일단 첫째, 여기서는 이제 700명의 시체를 거두었다고는 하지만 사실 뭐 영규의 승병들과 같이 이제 수습을 했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게 700의총이 아니라 1700의총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견해가 나올 수 있겠죠. 또 하나의 견해는 정말 이게 승유 억불 그런 관념이 좀 아직 세게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원의 문생들이 약간은 좀 치사하게 행동했을 수도 있어요. 즉 조원 휘하에 있었던 700의병만 정말 수습해가지고 700의총을 만들어 놓고 영규 승병들 시신들은 수습을 안 했을 수도 있죠. 뭐 그거는 계속 방치되진 않았을 거고 아마 이제 현지 주민들이 수습하는 방식으로 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갔을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 700의총은 이렇게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존재할 수도 있다. 자, 그런데 뭐 영규에 대해서 그러면 전혀 대우가 없었냐라고 하면 꼭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다음 사료 내용을 보면요, 승려 영규는 당초 공주 산사에 있었는데 사람 등이 장건하고 키가 보통 사람의 갑절이나 되었으며 지략과 계책이 있고 많은 무리를 잘 부렸다라고 돼 있죠. 이런 거 놓고 보면은 영규가 장군으로서 뭔가 좀 타고난 인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청주의 전투도 실로 영규가 지휘하고 계획한 것이었다. 실록도 이 점을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어요. 총대장은 조원이었지만 실질적인 지휘관은 영규였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다는 거죠. 조원이 굳이 고집하면서 자기의 말을 따르지 않자 틀림없이 패배하리라는 것을 알고 권율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그래도 군사를 합쳐 진군하였다. 왜 이렇게 패배할 줄 알면서 갔는지에 대해서는 뭐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정말 의리 때문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원체 조원이 네임밸류가 높은 사람이니까 자기가 이걸 뭐 거부한다고 해서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은 불교계의 미래를 위해 가지고 내가 이 한번 바쳐가지고 희생을 하자, 그런 이제 헌신적인 의미였을 수도 있고, 뭐 본인만 아는 얘기겠죠. 자, 그리하여 마침내 의열로 세상에 일컬어졌으니 불교가 있은 일에 일찍이 없었던 일이다. 지중추부사에 추중되었다라고 돼 있죠. 자, 이렇게 이제 고발카 부대가 금산에서 철군한 이후 조원의 문생들이 금산에 가서 조원과 그 휘하 700용사의 시신을 수습하게 됩니다. 이게 그 유명한 700의총이죠. 근데 이때 참전했던 병력은 조원의 의병 700명 뿐만 아니라 영규의 승병 약 1000명도 존재했지만 그들은 조원의 의병만큼 조명을 받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선 왕조가 영규의 공을 나몰라라 한 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후에 조선 조정은 영규의 의열을 높이 평가하면서 영규를 지중추부사에 추중했다라고 한 걸로 봐서 조선 왕조도 이때쯤 가면은 불교에 대한 시각이 좀 바뀌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미뤄 짐작할 수 있겠죠. 실제로 조선 후기로 가면은 불교계가 그래도 조선 전기보다는 좀 대접을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임진왜란때 정말 야무지게 잘 투자를 한 셈이었던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조원과 영규의 제2차 금산 공약전은 참패로 끝났지만 결과적으로 일본 군에게 상당한 부담감을 안겨주게 되면서 일본군을 퇴각하는데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호남은 안전하게 됐는데, 자, 그럼 이제 다른 지역 상황은 또 어떻게 되었냐? 전에 한번 언뜻 그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정인홍과 김면이 무게를 공략한 다음에 성주를 노리고 있었다고 그랬죠? 자, 이제 슬슬 정인홍과 김면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과연 정인홍과 김면은 성주를 탈환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